코스피가 타격을 쉽게 받는 이유 중에 허약한 통화에 속한다라는 거랑 세계 경제 리스크가 왔을 때 통화 가치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통화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가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확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리스크의 전환 국면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기준으로 1,500원이 넘었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진 이유가 상당 부분 사실 여기에 영향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유조선들이 통과를 못하면서 원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오르고 있고 방산 기업들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오는 매도세가 아시아 증시, 특히 코스피에서 굉장히 세게 일어났고요. 지금 한국 지수 EWY ETF도 굉장히 많이 하락세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장중이고요. 지수도 2%대 장중 하락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는 한 방에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는 특징이 좀 있는데 결국은 지나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전혀 가볍지는 않지만 가볍게 넘기려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 사모신용 시장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막 잘 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또 그냥 본다고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번에 블루아울이랑 블랙스톤에 대해서 환매가 요청이 일어났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리면서 할게요. 굉장히 큰 그 대체 자산 운용사들이거든요.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 자기가 투자했던 거를 다시 달라는 식의 그 환매 요청이 너무 많이 몰려버렸던 거예요. 수조 원의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환매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 쪽 위기감이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이슈는 단기간에 팍 하고 오는 게 있지만 사실 누구나 알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그런데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이런 금융에서 생기는 균열이 진짜로 이제 금이 가버리거나 부러져 버리거나 할 경우는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애널들도 레포트를 잘 안 내니까 조사하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이 사모신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의 스트레스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랑 연결이 되고 결국엔 또 코스피나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일단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모신용 펀드는 영어로는 Private Credit Fund라고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펀드입니다. 이게 2020년 이후에 이제 금리 급등하는 그 시기에 이게 좀 인기가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블랙스톤이 사모펀드의 이제 뭐 대장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BCRED라는 상품 그리고 블루아울의 OBDC 같은 이런 펀드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대상으로 하는 그 펀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가 보유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 자체가 자기들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이든 아니든 개인이건 간에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고 그 차액의 수수료를 이제 기업이 취하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인데 유동성이 극히 낮습니다.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펀드 상품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돈을 넣은 건 또 개인 투자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불안하면 막 빼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업계가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분기별 5% 한도 내에서만 이거를 이제 환매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많이 빼달라고 해도 한 분기에 5%까지만 돼요라고 하니까 이게 규칙인데 오히려 이게 신용이 좀 불안할 때는 뭐냐면 이 5%밖에 안 되면 나 지금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패닉을 가속시키는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아니면 내 돈을 못 빼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에서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 건이 이번 이제 사무신용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올해 1월 그 블루아울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이게 막 늘다가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5% 한도보다 훨씬 넘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
17%가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됐다는 거예요. 17%가 요구를 했다고? 그럼 그만큼 불안한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네? 그러면 저 사람도 저렇게 빼는데 내 돈도 빼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에서 게이팅이라는 거를 선언을 해요. 게이팅은 뭐냐면 판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빼겠다고 해도 안 돌려주는 이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잠깐 이거를 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산을 급매각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을 닫아버리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사모신용 펀드들이 AI 사이클에서 뒤처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과도하게 대출을 해줬다. 이 여기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레포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주가가 심하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출한 사모펀드도 위험하대. 그러면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그 내 돈은 어떻게? 라고 하면서 막 회수를 하는 요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게 그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매달 이자가 은행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대출해 준 기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이제 원금에 대한 이제 투자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환매가 아주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스톤까지 가게 됐습니다. 블랙스톤이 이번 분기에 7.9%의 환매 요청이 들어왔는데 블랙스톤은 이 사모펀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5%에서 7.9%, 2.9% 차이밖에 안 나지만 액수가 엄청 커요. 그래서 블랙스톤이 한도 초과된 전액분을 수용을 하기로 합니다. 환매를 해주겠다고 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공식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블랙스톤 그 자체 자금 임직원들이 그거를 매수를 한다고 했어요. 의미를 보면은 우리는 경영진이 자신 있고 이 펀드는 안전해 우리가 사줄게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죠. 자기 주주들과 그리고 이 블랙스톤에 실제로 그 펀드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그만한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거의 한 80억 달러 정도가 현금 유동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규모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업계 1위거든요, 블랙스톤이. 그러면 이 정도 80억 달러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이야기는 이게 유동성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겠네. 그럼 이게 안 되는 기업들은 이게 판매 요청이 오면은 진짜 못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막 사람들이 심리가 무너지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로만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형 운용사들은 블랙스톤이 아닌 곳은 판매 압박이 더 커지고 그럼 블랙스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게이팅 아까 이제 판매를 중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게이팅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아까 그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부실 대출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되게 오래된 대출이에요. 최근에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저금리 시절 유동성 장세 있었잖아요. 2021년, 2022년 중반까지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이 사모신용 펀드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공격적으로 막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왜 해줬냐면 구독료가 막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여기는 그 고정 매출이 있으니까 이자 떼일 위험은 없겠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AI가 사스 기업들을 존재를 위협하면서 사모신용 대출까지 이게 연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그 사모신용 시장을 더 위축하는 이제 그런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균열인 건데 대규모 부실이 사실상 현실이 이렇게 딱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대. 그러면 내 돈을 빼야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주가가 내려가는 그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자산 운용사 주가가 막 줄줄이 막 급락한 이유가 지금 금융권 섹터도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추세선도 다 이탈했고 그리고 제퍼리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충격으로부터 우린 안전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작은 금융기업들은
주가에는 확실히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JP모건도 주가 반응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론은 뭐냐면 위험한 상황이 점점 뉴스가 해소가 되지 않고 나쁜 뉴스들이 막 이렇게 중첩이 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기라는 게 사실 이러다가 터진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실 대출이 막 남발이 돼서 그게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진짜로 그러다가 망하는 기업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국장과 미장의 각자의 비중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인데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끼칠 일인가? 그러면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일단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신용 시장에서 환매가 급증을 하면 그 운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신용시장 전체에 매도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일단 위험 자산에서 빼야 되는 거죠.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신흥국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 우리 코스피가 가장 선두기는 했지만 사실 아시아 증세가 다 같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화의 특성이 있어요. 원화가 글로벌 통화 중에 이 베타 값이 굉장히 높은 통화입니다. 우리는 이 원화가 중심이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원달러 환율이 변동하고 원엔 뭐 그건 여행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막 보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글로벌 증시를 보기 위해서는 엔달러를 보지 원엔을 막 보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베타 값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BOFA 레포트에 나온 내용인데 코스피가 타격을 쉽게 받는 이유 중에 원화의 특성, 허약한 통화에 속한다라는 거랑 그러면은 이제 세계 경제 리스크가 오면은 왔을 때 통화 가치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통화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가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확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리스크가 없어지는 리스크의 전환 국면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기준으로 1,500원이 넘었거든요. 그 외국인 자금이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진 이유가 상당 부분 사실 여기에 영향이 있어요. 글로벌리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 이머징 마켓으로 순환매처럼 바깥으로 퍼진 바가 있다는 게 지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역대급으로 많은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이런 사건이 터졌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사모신용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경향이 생기고 투자자의 심리가 되죠. 기관의 심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럼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도할 테고 이 체인이 이제 서클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AI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로보틱스 현대차 있고 그리고 방산 기업 좋은 것들 한화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있고 여러 가지 제조업 조선도 있죠. 그러니까 AI로 갈수록 소프트웨어가 약해지긴 하지만 제조업이 강한데 그 제조업이 되게 분산이 잘 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코스피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유동성 환경이 한국 시장을 압박하면서 그리고 이런 또 유동성발 하락에는 이전에 많이 올랐던 것이 더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까지 같이 겹치면서 나타난 폭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촬영을 3월 3일 밤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3월 4일 저녁에 올라가게 될 텐데 한국 시장이 어땠는지 제가 지금 보진 못하지만 EWY ETF를 보면 상당히 많이 거의 10%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많이 빠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좋은 전환 국면이 나와서 좀 말아 올리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미국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있던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으시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 되면은 진지하게 국장을 매수하는 거를 검토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증권 계좌만 있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EWY ETF 사시면 돼요. 코로라고 3배짜리 있는데 그거는 환율에 따라서 막 왜곡이 엄청 되고 그리고
급격한 상승장이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꺾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EWY 지수 안에 코스피에서 강한 제조업들이 많이, AI 밸류 체인도 마찬가지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달러가 비싼데 뭐 이거를 원화로 바꿀 수도 있지만, 원화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EWY 지수 사는 걸로도 되게 약간 심플하게 코스피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거를 뭐 당장에 몰빵이라 당연히 그게 아니죠. 이게 한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폭락하니까 그거 봐 떨어졌지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국면이 왔을 때, 상승 국면이 왔을 때 펀더멘털이 있는 지수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상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거의 이거 두 개에 투자하는 거랑 효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다시 한국 시장에 와야 되는 거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핵심 변수가 유가인데,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이제 올라가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자산이 글로벌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 순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장은 오히려 이대로 가면은 단기 충격 이후에는 점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수입국, 특히 중동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이런 환경에서는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 핵심 변수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지금 홍해 쪽으로 이렇게 우회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또 오면은 그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는 데도 있어서, 이게 진짜 전쟁으로 커지면 멈추는 기간이 상당히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에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이 해협이 열리기만 해도 거의 엄청 급락할 수 있을 정도로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따라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고, 그 모건 스탠리 레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원유 선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따라 붙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니고, 만약에 유가가 급증하게 되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은,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고, 셰일 기업이나 아니면 원유 정제 기업 있잖아요. 그 정제 마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차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이게 지금 연쇄 사슬같이 이렇게 매크로는 항상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주식을 이해하는데, 글쎄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중으로 아마도 각국 정부에서 대통령들이 뭐 증시 부양책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액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핵 협상을 하든 아니면 산유국들이 막 힘을 모아서 증산을 해서 막 홍해로 막 해서 막 다 이렇게 글로벌리 하고 이제 이란에 막 압박을 전체적으로 하든, 유가 하방을, 압력을 만드는 이벤트가 나오면 그게 아마 한국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사모신용 시장에서 생기는 균열이 분명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신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막 스물스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고 있는 리스크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블루아울이 게이팅한 거, 판매 막은 거, 블랙스톤이 긴급 유동성을 뭐 몇십억 달러를 쓴 거, 운영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야 되는 뉴스에 속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융위기로 가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요소이기는 하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범위에 아직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대형은행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가 미리 오면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시장이 효율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잘 모니터링만 하는 걸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스톤이 일단은 대장으로서 판매를 요청해, 나 해줄 수 있어,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의 뉴스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 지정학적 충격이 초기에 극심한 공포를 만들고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을 질질 끌고 가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고, 그럼 이제 사람을 지치게 해서 다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인제 예외 없이 일시적이고, 그 기간이 뭐 짧든 길든 지금은 뭐 인제 대부분 언론에서는 한 4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 주라는 것도 사실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뭐 며칠간에 끝난다 그랬다가 4 주, 5주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4 주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역사적인 통계를 내면 어쨌든 한 달에서 3달 안에는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22 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때 유럽 증시 완전 폭락했거든요. 근데 회복하는데 6 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공격받았을 때 그때도 글로벌 시장 엄청 출렁거렸는데 2-3주 만에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학적 위기는 되게 공포를 주지만, 외면하고 싶게 만들지만 폭풍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고요할 때, 그럴 때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자산을 조용히 이 누르기 힘든 불편한 매수를 하면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되게 좋은 평단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앞으로 몇 주간 현금 초반에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좀 나눠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미장은 이미 그전부터 좀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그런 압력이, 폭락에 대한 그런 게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국장은 워낙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21선 깨지고 61선까지 온다고 해도 그래도 작년을 생각하면 되게 높은 그런 수치에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은 전혀 제 주제에 할 수 없지만,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냉정하게 우리의 각자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월급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 소득이 있거나 이자가 있거나 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이런 현금 흐름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부터 몇 주간에 이 시드 외에 얼마 정도를 더 주식에 투입할 수 있어. 아니면 미장에 있던 거 남는 거 이번에 북장으로 가져올래. 라는 거를 점검을 하고, 지금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급등한 거는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또 너무 많았다면 또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또 해서 분산이 잘 돼 있는지, 여전히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충격 올 때마다 막 시장 지수보다 막 2배씩 3배씩 깨지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냥 ETF로만 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인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서 주식을 좀 더 경험이 많아지는, 내공이 쌓아지는 그런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묘사 되세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